따뜻한 봄날 고등학교에서 지수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녀의 붉은 빛이 감도는 머리칼과 생기 넘치는 초록빛 눈동자는 단숨에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날이 수십 년에 걸친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늘 붙어 다녔고 고등학교 축제와 여름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삶을 탐색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우리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어린 날의 서툰 사랑이 주는 시련 속에서도 결속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강인한 정신력과 결단력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16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더 깊은 무언가로 피어났습니다. 꿈과 두려움, 야망을 공유하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졸업할 때쯤 우리는 함께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지수는 더 이상 저와 함께 공부하거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다툼은 어젯밤이었고 그녀의 행동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욱하는 성미와 뒤끝이 있기로 유명한 지수는 언제나 자기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박지수로 태어나 지금은 제 성을 따른 김지수로 살고 있지만 그녀는 결코 지수야나 지수야 같은 다정한 애칭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관계 초기에 저는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나비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게 싫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인 김민호입니다. 우리는 16살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함께였습니다. 그녀가 화가 나서 제 넥타이를 잡아당길 때면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26년을 보냈습니다. 그중 22년은 부부로 살았죠. 그녀의 불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첫사랑이었고 연애 초기 아주 일찍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결혼식 날 들러리가 되고 싶다는 독특한 선언을 했고 저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녀는 여러 번 그랬듯 당신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먼저 씻기 위해 서둘러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에서 그녀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최근 우리 관계는 상당히 긴장된 상태였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보통 그녀의 변덕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끝났는데 이번에는 한 달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그녀에게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투덜대면서도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첫 해에 우리는 직장에 있을 때조차 서로를 향한 애정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면서 이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던 시절이었죠. 28살쯤 되었을 때 판교의 한 프랜차이즈 점주가 저에게 관리직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제 자동차 지식과 고객 응대 능력을 높게 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사업 기회를 논의하며 저를 교육해 결국 프랜차이즈를 인수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10년 동안 연봉 4억만 원을 받고 그가 매년 2억만 원씩 재인수 계약금을 적립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로 합의했고 저는 이전 직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새 직장은 아이들의 운동 경기에 참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었지만 저녁과 주말 근무가 필요했습니다. 지수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미리 상의하지 않았고 서면 계약서도 없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장기적으로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고 일주일 넘게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계획이 어긋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캠핑, 생일, 휴가 때마다 겪었던 지수의 분노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단 2년 만에 그녀를 놀라게 해줄 날을 고대했지만 몇 년 동안 연봉 인상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격렬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저를 믿어달라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죠.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오후 5시의 정비사 스케줄에서 평일 오전 9시 오후 7시와 주말 일부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의 야구와 축구 경기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지수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성질은 더욱 고약해졌고 저를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존감은 무너졌고 원망이 쌓였습니다. 지난 3개월은 특히 최악이었습니다. 대화 시도는 잠시 도움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그녀를 더 짜증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 긴장감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 사이 우리 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4곳의 지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늘 성실했던 지수는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 복직하여 현재 보험 대리점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태도를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그녀는 변했고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으며 제가 집안일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을 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집안일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라고 했지만 이제 그 말은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녀는 까칠했습니다. 금요일에 그녀는 늦게 귀가하더니 침실에서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좀 서비스해줘라고 말하자 저는 당신 비위 맞추는 사람이 아니야. 알아서 해라고 답하고 아들 현우의 방에서 잤습니다. 옷을 챙기러 갔을 때 휴대폰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강 팀장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해줬어? 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녀가 당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말할 때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비교 대상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있었던 걸까요? 저는 구토를 했고 지수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이 안 좋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한 음식을 먹었냐고 물었고 저는 아마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옮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을 사러 편의점으로 향하며 지난 몇 달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녀가 외도를 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지만 휴대폰이나 컴퓨터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늘 사생활을 존중해 왔으니까요. 어떻게든 찾아내야 했습니다.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지수가 의심할까봐 동네를 돌다가 편의점에서 소화제와 감기약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을 먹고 아들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지수가 들어와 좀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웅얼거리며 침대에 누웠고 그녀는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닭죽을 끓여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가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잠을 자면 나아질 거라고 말하고 그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남, 결혼, 아이들, 휴가, 졸업식 등 우리 삶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의심을 설명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외도가 사실일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침대 옆 탁자 위에 그녀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강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 수요일 오후 호텔 예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휴가를 내고 그녀를 쫓기로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픈 척하며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같은 침대를 썼지만 아무런 접촉도 없었습니다. 사랑이 혐오로 변하는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수요일 점심때 퇴근해 그녀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대충 끼니를 때웠지만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녀의 건물 근처에 차를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자 제 의심이 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30분 그녀의 상사인 강 본부장이 혼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5분 후 지수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모텔까지 갔고 그녀는 강 본부장의 차 옆에 주차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세우고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그를 반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딸 서윤이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운동 연습 덕분에 다음 계획을 세울 시간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도시 외곽에 살았는데 차 2대가 들어가는 차고와 그 위에 제 아지트인 다락방이 있는 이 집을 샀습니다. 거기에는 차 수리용 리프트도 있었고 계집이라 부르는 차고 신세를 질 때 쓰는 침대도 있었습니다. 귀가 후 옷과 세면 도구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5시 30분에 돌아온 지수를 무시하며 TV를 봤습니다. 그녀는 서윤이의 행방을 물었고 저는 친구와 나갔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지수는 저녁을 같이 보내자며 관계를 암시했습니다. 저는 동의하는 척 침실로 갔습니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상황에 대처하느라 억척스러워진 42세의 여성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더 젊은 여성을 생각했습니다. 서랍에서 콘돔을 꺼내자 그녀가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폭주하며 저를 나고자라고 몰아세웠고 8년 동안 연봉 협상도 못한 무능한 인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저에 대한 존중을 잃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차고로 대피했고 그녀는 아래에서 내려와서 맞서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녀의 광기를 예상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상한 냄새가 났고 제 작업장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밖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탈출하다 발목을 삐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그녀는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소방차를 불렀고 다른 경찰관이 지수를 제압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가져가라 이 자식들아. 그 귀한 계집은 이제 다 타버릴 테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은 그녀를 순찰차에 태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사건을 요약했습니다. 우리 둘 다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저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수는 방화 및 재물 손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 물었고 경찰은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다음 날 지수가 집이나 직장 그리고 저에게 15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재판 때까지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행운이 저를 도왔습니다. 현우와 서윤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엄마의 분노를 본 적이 있어 놀라지 않았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현우는 화를 냈지만 결국 수긍했습니다. 다음 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감시하에 짐을 챙길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 같았습니다. 그 주말 저는 무너진 결혼 생활의 잔해와 마주했습니다. 차고에서 몇 가지 공구는 건졌지만 정밀 진단 장비는 망가졌습니다. 보험사는 지수가 공동 소유자라 보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깨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강 본부장이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녀의 비명은 저를 향한 멸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이 상황을 만든 걸까요? 강 본부장도 저를 비웃었을까요? 저는 강승현 강 본부장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는 2년 전 총괄 본부장으로 채용되었는데 그때부터 지수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혼남이었고 새 아이가 있었으며 차로 1시간 거리에 살았습니다. 저는 회사 행사와 정비소 단골로 알고 지냈던 지수의 회사 대표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요일 밤 지수가 전화를 걸어 차고에 불을 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나 집에 돌아가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 접근 금지 명령 내렸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보석금을 내주셨다며 당신 전혀 즐겁지 않아 보여라고 했고 저는 나도 그래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녀는 대화로 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수는 민호 씨, 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냥 성질 때문에 그랬어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매달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사랑했다면 상사랑 잠자리는 안 했겠지. 제가 반박하자 그녀는 방어적으로 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면 상사랑 잤다는 거,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둘 다라고 답했습니다. 지수야, 모텔에서 그놈이랑 있는 거 봤어. 발뺌하지 마. 제가 추궁하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왜 그랬어? 라고 물었습니다. 실수였어. 딱 한 번뿐이었어. 그녀의 말에 저는 헛소리 마, 지수야. 당신 거짓말에 이제 질렸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저에게 친부와 같았던 장인어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묻자 그냥 싸우고 쫓겨났다고 하더구나.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감옥에 있었던 건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라고 묻자 차고에 있는 정비 매뉴얼을 태우려다 불이 번졌다고 하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진실을 물어보셔야 할 겁니다. 나에게 말해줄 순 없겠니? 라고 묻는 장인어른께 저는 아마 듣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박서방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딱딱하게구나.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 알잖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 관계도 끝날 테니까요. 아마 제가 미워지실 겁니다. 제가 설명하자 장인어른은 망설이며 그렇게 나쁜 일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은 이해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기 딸이 그런 짓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겠지.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셨습니다. 몇 시간 후 그분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미안하네, 다 들었네. 그 집에서도 고성이 오갔을 테고 성당에 고해성사라도 하러 가셨을지 모릅니다. 월요일에 그녀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바로 제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민호 씨 웬일인가요? 편한 전화는 아닙니다. 제가 입을 뗐습니다. 이런 그가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부부는 지수가 강승현 본부장과 외도한 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제 말에 그는 세상에라며 탄식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직감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자를 더 조사했어야 했어요. 대표님 잘못이 아닙니다. 둘 다 성인이니까요. 제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민호 씨, 이번 주말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이 문제는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제안했습니다. 대표님, 만약 지수를 해고하시면 이혼 과정에서 제가 경제적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지수는 남겨두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일은 늘 잘했으니까요. 저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지수가 계속 일하게 하는 것은 저에게 도움이 될 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직장으로 조용히 송달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어 이 나쁜 자식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끊었습니다. 정비사로서 저는 차에 대해 잘 압니다. 그런 지식을 악의적으로 쓴 적은 없지만 강승현의 렉서스는 이제 새 엔진이 필요할 겁니다. 강승현에게 금요일은 최악이었습니다. 차 고장으로 늦게 출근한 데다 대표로부터 부적절한 행실로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 당신이 그랬지 라며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모르는 척하자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다 알면서 지수야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승현에 대한 제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전처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밤 저는 우리가 좋아하던 식당을 예약하고 현우와 서윤이를 초대했습니다. 지수와 강승현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계획대로 강승현의 전처 미란 씨가 도착하기 전 우리 셋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인용 테이블이라 아이들은 엄마가 올 줄 알았습니다. 미란 씨가 도착하자 저는 아이들에게 그녀가 강승현의 전처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미란 씨는 강승현의 반복된 외도로 이혼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신뢰가 관계의 근간이며
그것이 깨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혼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님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우리는 모두 허심탄회하게 대화했습니다. 서윤이는 지난 1년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윤이가 집에 가냐고 묻자 저는 미란 씨가 괜찮다면 춤을 추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밤 11시까지 춤을 췄습니다. 그녀를 호텔까지 바래다 주었지만 방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종업원 혜진 씨는 지수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있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미란 씨를 소개했습니다. 소문이 퍼질 것을 알면서도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지수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란 씨가 떠나기 전까지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결국 아란에 전화를 걸었고 제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혼 중이며 그녀의 행동이 이혼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윤이의 졸업식에서 친정아버지와 대화한 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별 후 처음 본 그녀는 늙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는지 물었습니다. 강승현의 전처가 우리 사이를 암시하자 저는 미란 씨가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강승현의 행방을 묻자 그녀는 해고된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저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절차 중에도 서윤이를 위한 모임을 우리 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잠시 해제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그녀를 보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미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윤이가 친구들과 나간 뒤 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방에서 쓰레기를 비우고 있는데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이 모임을 열게 해주고 여기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서윤이 엄마니까. 저는 쓰레기를 비우며 무미건조하게 답했습니다. 민호 씨, 나 좀 봐줄래요? 제가 멈추고 쳐다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정말 미안해. 외도에 대한 그녀의 첫 사과였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묻자 그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울며 방을 나갔습니다. 몇 달이 흘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서윤이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서윤이 학비와 현우의 정비소 창업을 도왔습니다. 소득이 비슷해 부양비 없이 남은 돈을 나눴습니다. 지수는 방화제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2년과 분노 조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혼이 완료된 후 지수가 대화를 요청해 우리가 좋아하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긴장해 보였지만 식사하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과하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야망 있는 강승현과 달리 정체된 저를 보며 존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한 제 희생을 깨달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해. 우리는 포옹하며 헤어졌고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 좀 돼? 제가 묻자 그럼요라는 답이 왔습니다. 언제 볼까? 우리 집으로 올래? 그렇게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즐거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저는 솔직해지고 싶어 말했습니다. 미란 씨, 나 당신이 정말 좋아요.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첫째, 당신은 멋진 여자니까요. 둘째, 복수하고 싶어서예요. 당신은 아내가 외도한 이후 제 첫 상대예요. 당신을 존중하며 이용당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강승현의 다른 여자들에게 한 번도 갚아주지 못했거든요. 우리 서로의 마음을 채워봐요.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전처지수를 생각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관계 초기부터 그녀의 불같은 성격은 알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폭언을 퍼부었고 때로는 손찌검도 했습니다. 저도 고집이 세지만 여자를 때려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면 저는 아지트로 피신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녀로 하여금 저를 약자로 보이게 해 더 무시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녀가 제가 안에 있는데 차고에 불을 질렀을 때 저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자다가 칼에 찔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배신과 불신은 결혼을 끝내게 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다른 여자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란 씨는 단지 복수와 제 명예 회복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했지만 공통의 적대감 위에 진정한 관계를 쌓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될 순 있지만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나란히 누워 제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다 해줬네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연인이에요. 전처가 왜 다른 남자를 찾았는지 믿기지 않네요. 저는 이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며 함께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맞추며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고, 저도 동의했지만 진지한 관계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우리 사이를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좋아요. 그녀가 엷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치사해 보일지 몰라도 저도 복수하고 싶거든요. 저는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월요일쯤 시간 될 때 전화 줘. 급한 건 아니야. 몇 분 뒤 그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내 제안 생각 좀 해봤어? 아니, 너무 피곤해서. 미란 씨가 워낙 정력적이라서 말이야. 제가 명랑하게 답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10까지 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말고 문자 하라고 했잖아. 월요일에 얘기하자. 지수가 후회 섞인 목소리로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분노 조절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봅니다. 저는 서윤이의 계획과 휴가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와 상의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든 알려달라고 답했습니다. 제 무관심한 태도가 그녀를 괴롭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제 냉담함을 느끼길 원했습니다. 일주일 뒤, 강승현이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신고 전화를 누른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내한테서 떨어져. 전처 말하는 거야? 외도에서 쫓겨난 그 전처?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미란이한테서 떨어지라고.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그래야 하지? 그녀는 정말 최고인데. 제가 그를 도발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피했지만 두 번째는 일부러 맞아주어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무직보다는 정비사가 체력이 더 좋은 법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우리 둘 다 엉망이었지만 그가 더 심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단 침입해 저를 공격했다고 진술했고 그는 순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상처를 닦고 미란 씨에게 전 남편이 유치장에 갔다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보석금을 내달라고 연락했다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금 멍이 들었지만 그쪽이 더 심하다고 하자. 그녀는 금방 갈게요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그녀가 와서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야간 근무라 늦잠을 잘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떠나며 당신의 손길은 정말 마법 같아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와 진지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다음날 출근 후 점심시간에 지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녀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 제가 태연하게 받자 그녀는 강승현을 왜 잡아넣었냐며 따졌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자가 스스로 감옥에 걸어 들어온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 그녀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내 말보다 그자 말을 믿는다는 거네? 역시 당신답네. 제가 비꼬자 그녀는 그 사람이랑은 한 달 전에 끝났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당신이 나고자라고 했던 나보다는 낫나 보지? 당신 왜 이렇게 비겁하게 굴어? 좋은 스승을 둔 덕분이지. 그녀는 강승현이 직장을 잃을 거라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승현은 폭행 혐의로 최소 90일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이고 직장도 잃을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에 미소 지었습니다. 목요일. 저는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단골 스민 스미티에 갔습니다. 삶이 엉망일 때 익숙한 장소는 위안이 됩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지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고 멈칫하더니 일행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화장실에 가려면 제 옆을 지나야 했습니다. 10분 뒤 두 여성이 화장실로 가다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지수 전 남편이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나쁜 얘기였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며 노골적으로 유혹했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10살, 다른 명은 15살이나 어렸습니다. 전처 친구들이 친구의 전 남편에게 추파를 던지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중 한 명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지수를 괴롭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었죠. 그들이 떠나며 한 여성이 제 손을 잡고 쪽지를 건넸습니다. 지수의 동료인 선화였습니다. 지수는 슬픈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지만 곧 특유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녀와 사는 것은 활화산과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외도만 아니었다면 남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지가 약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맥주를 마시고 냅킨을 던진 뒤 지수 일행을 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늦은 아침. 선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 선화 씨. 지난번 템에서 본 김민호입니다. 기다렸어요. 혼자 술 마시던 멋진 남자분. 그녀의 대답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7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25년 만에 데이트라 설레고 떨렸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죠. 제가 왜 저와 데이트하고 싶은지 묻자 그녀는 강승현 사건 전부터 저에 대해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수가 강승현과 만나기 시작한 게 이혼 3개월 전부터였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지수 씨가 당신의 실력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더군요. 선화 씨의 대담한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제 주머니에 영수증을 넣어주며 이게 나중에 큰 상품이 될지도 몰라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그녀는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갈까요? 당신 집 아니면 우리 집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차를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요즘 데이트 방식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 집 침실로 향했고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잠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그녀를 데려다주며 다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영수증을 보니 종업원 혜진 씨의 이름과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퇴근 후 탭에 갔다가 혜진 씨와도 데이트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씨, 저 지은이에요. 선아랑 같이 있던 그녀도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성숙한 남자가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유연한 남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지은 씨와 수요일에는 혜진 씨와 데이트했습니다. 혜진 씨는 선화나 미란이 말대로네요라며 당신 방식이 너무 좋아요라고 칭찬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미란 씨가 집밥을 차려주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싱글 라이프는 꽤 즐거워졌습니다. 월요일 밤, 지수가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TV 보고 있는데, 왜? 제가 모르는 척하자. 그녀는 나보다 10살, 15살 어린 내 동료들을 만나는 게 제정신이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선아랑 지은이 말하는 거구나. 그래, 걔네가 당신을 원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도 알다시피 세상이 변했잖아. 먼저 대시받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 누군가 나를 원해준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지수는 당장 제 직장 동료들을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지? 걔들이 내 뒤에서 당신이 최고라고 속삭인단 말이야. 내가 바보라고 비웃는 것 같다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럼 조용히 만나달라고 할게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욕을 하며 끊었습니다. 수요일에도 혜진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요일에 또 지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또 뭐야? 젊은 애들만 아니면 된다더니 이제 우리 동네 사람까지 만나? 혜진 씨 말이야? 그분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누굴 만나든 상관 안 할 테니 제발 내 귀에 안 들리게 해. 그녀는 자기가 멍청했다며 울먹이며 끊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가 후회한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갔습니다. 그때 선화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녀는 저를 위로해 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친구로서도 연인으로서도 당신이 최고예요. 그녀의 칭찬에 기운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여성과 조건 없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인정해 주었고 제 자존감을 높여 주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비난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예전의 우리로 돌아갈 순 없어. 그때는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이용하는 것뿐이야.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침내 판교 프랜차이즈 인수권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점주는 약속을 지켰고 저는 4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오너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완벽해졌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블랙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어서 당신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 저는 그녀에게 프랜차이즈 인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수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강승현이 당신을 나고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어버렸어. 내 믿음이 부족했어. 미안해, 민호 씨.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몇 년간 저는 사업에 매진하며 여러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아들 현우가 나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나래의 어머니 선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금발은 아니었지만 우아한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신앙심이 깊고 보수적인 분이었습니다. 현우는 제 과거 생활 때문에 선영 씨가 저를 싫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지수는 그 와중에도 내가 친엄마라는 걸 잊지 말라며 텃세를 부렸습니다. 저는 선영 씨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파티에서 지수는 다른 여성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적당히 하고 거리 두자며 경고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선영 씨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악명 높은 김민호 씨군요.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오해를 풀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제가 다니는 교회로 오세요. 예배 끝나고 얘기하죠. 다음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그녀의 교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저는 예의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 씨는 제가 바람둥이라는 소문에 대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수와의 결혼 생활, 그녀의 외도와 방화 사건, 그리고 이혼 후 방황했던 시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착하고 싶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상처받아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우리 서로 천천히 알아가 보죠. 그렇게 4개월 동안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다른 관계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선영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녀도 제 고백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전화를 걸어와 집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하자며 유혹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의 어머니, 선영 씨야. 지수는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서 진심으로 사랑하길 바라. 저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현우와 나래의 결혼식 날, 저와 선영 씨는 손을 잡고 행복하게 춤을 췄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3개월 후 우리도 가족들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첫날 밤, 선영 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말은 과거의 불쾌한 기억을 덮고 진정한 사랑의 언어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